우리가 보통 10년 주기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두 번을 겪다 보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또 다른 위험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나 그 경기 사이클의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신 있게 현재 시황, 증시 네.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에 투자는 마음을 좀 농부의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는 투자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동안 풀었던 돈들도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 또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주식 하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상반기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했었다고 좀 봤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시기를 좀 보고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3분기 지금 현재 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증시는 좀 반등이 9월 FMC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 네. 이전까지는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요즘 좀 신문에서 보니까 뭐 네.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용어를 쓰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3분기는 좀 좋게 보는 요인들이 있어요. 통화 정책의 경로가 좀 투명해졌잖아요. 7월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정례회의가 9월과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남아있는데 연준이 6월달에 올해 연말 정책금리를 3.4%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9월달 50bp, 11월 25bp 또 12월 25pp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3.4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특히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75pp, 50pp, 25pp.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분기 때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4분기죠. 4분기 때 보시면 꼭 보셔야 될 이벤트가 11월 8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근데 상원과 하원을 아마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렇게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는 좀 일시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요인만 놓고 온다고 하면 4분기 때는 좀 감속을 염두에 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잖아요. 결국 이 증시라는 게 매도와 매수를 제시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은 내년도 2분기 이후가 될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2분기 이후면은 뭐 한 8, 9월 이렇게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3분기가 될 수도 수 있고 있고. 근데 이제 시기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진입되는 시기가 내년 2분기 이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정책금리 연준이 3.4 제시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3.8이에요. 그리고 내후년 2024년도에는 3.4예요. 세 개의 숫자에 모든 답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좀 말씀드렸고 내년에 FMC 정례회의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월달, 3월달 25pp 올리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제시한 내년도 정책금리 3.8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을 내년 3월로 좀 보고 있거든요. 과거 이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7번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투자 환경, 물가는 높고 실업률은 매우 낮잖아요. 이런 환경과 가장 비슷한 게 1979년도와 2004년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1979년도에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하고 나서는 미국이 더블 딥에 빠졌고 또 남미 부채 위기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는 경기 후퇴는 불가피해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이제 미국은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3월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그 이후 시점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커지는 시점으로 좀 보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가정이에요. 저는 이제 올해와 내년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피해갈 수 있다고 좀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결국 옐런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랑 동일해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6%예요.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업률이 3.5%였는데 50년 내 가장 낮은 수치였죠. 근데 지금 현재 3.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견고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월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또 명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견고한 고용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소비도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비를 얘기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주택시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일단 주택시장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하고 임대주택의 공신률 자체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7월에서 이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5월 말에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했고 지금 현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계 예금 잔고가 4조 달러 정도 있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가계 예금 잔고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저축률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금 잔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철 가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재원으로 4조 달러 되는 금액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논할 때 소비와 주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고용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죠. 금리와 고용과 주택 시장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네. 종합적으로 네. 봤을 때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내년 초에 그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하면 네. 떨어지는 거는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죠. 어렵고 보통 1년 전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면 미국에 큰 위기가 오는 거를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제가 내년도 2분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진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거는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2024년도 연준이 제시한 정책금리 3.4를 염두에 둘 때 연준은 6월달 FOMC를 통해서 2024년도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가이던스를 준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게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 그때 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연준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경기 수축을 좀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 드려도 되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파악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증시는 또 금리 인하를 발판 삼아서 또 증시는 올라가는 또 모습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기 경기 때문에 침체기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 오냐 마냐를 두고 네. 막 주가가 빠지는 거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반기 때 증시가 하락했던 요인들을 보면 전쟁, 물가, 또 연준의 고강도 긴축, 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는 없는데 시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우려를 하다 보니까 네. S&P 500 지수는 상반기 때 2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0%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대부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반응은 선반영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또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약간 얕을 것 같아요. 골이 심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발표가 됐잖아요. 뭐 전분기보다는 소폭 올라오는 모습이긴 했었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그나마 좀 플러스 성장을 했던 이유는 민간 소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일해요. 사실 7월 28일 날 미국의 GDP 2분기 GDP의 속보치 발표
사실 역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 민간 소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수치가 1%대 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소비를 바탕으로 미국 역시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좀 미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가 뒤돌아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가장 싸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이지 그래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3분기 때는 증시가 반등하고 4분기 때는 이제 증시가 좀 하락할 수 있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아마 4분기 때 하락하더라도 올해 연간 저점인 올해 2분기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릴 때 4분기는 시나리오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만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감속을 예상하지만 내년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확률이 2분기 이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올해 4분기가 네.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4분기 때 하락할 수 있다 얘기는 드리는데 그 하락의 깊이가 올해 2분기 저점을 깰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살 수도 있지만 그때가 최저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지금 조금 이렇게 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 때부터 좀 큰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을 거다. 네.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상반기와 달리 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9월 FMC 이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올라가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상품들 뭐 주식도 괜찮고 ETF도 괜찮고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기열을 좀 넓혀가면 이제 4분기 때 어찌됐든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9월 FMC 이전에 좀 이제 비중을 네. 또 축소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 근데 이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그리고 증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증시도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 전후의 어떤 시계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네. 좀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죠. 네,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요. 낙관적으로 느껴져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마음에 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편이에요. 힘들게 좀 보내시는 네.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또 그 거래 대금도 많이 좀 줄고 떠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맞아요. 조금만 견디면 네, 네. 또 그게 큰 부로 돌아올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끔은 투자자분들이 과거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00년도 이후에 보면 이제 대공황도 있었고 또 1970년도에는 이제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또 90년도에는 저축대부 조합 사태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마다 이제 경기 순환하고 주식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위기가 왔더라도 그 위기를 통화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피하면서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한 10년 전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투자자분들에게 경기 순환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발생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 회복에서 경기 호황. 특히 미국은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놓고 봤을 때 올해 1월까지는 기준선 100을 상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호황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는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황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에 찾아온 경기 호황이 딱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거 글로벌 위기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경기 호황의 평균적인 기간들은 한 2년 8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2024년도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 하에서 증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지금 현재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 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민간 소비라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경제를 좀 받쳐줄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카드 사용액 이게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발표 이후에 사실 증시의 낙가론이 좀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현재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가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는데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경기 침체는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실업률이 5%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미국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경기 둔화이긴 하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3월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사실 경기 둔화의 어떤 속도나 폭도 현재처럼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금리 인상과 함께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또 굉장히 큰 화두가 그 초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서서히 잡히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사실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은 올해 4월 달부터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장이 믿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정점에 대한 논란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8.8%를 넘어서는 9.1%라는 결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하면서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 물가 이벤트가 종료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아마 8월 10일 날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장의 확신이 정립되는 그 트리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물가 하면 이제 유가 얘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유가는 사실 6월 달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기가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었지만 6월 고점 형성하고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7월 소비자 물가는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가 낮아지고 있고 또 시장이 기대하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도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는 시그널은 올해 4월부터 나타나긴 했지만 아마 시장이 정말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는 시점은 이제 8월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부터는 사실 증시 변수를 하실 때 물가라는 게 증시가 올라갔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좀 현금 여유가 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네네. 원화책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계좌에는 돈을 더 좀 더 넣고 네. 아무튼 좀 더 인내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는데요. 네네.